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 안에 한 사람이 들어있다. 이런 거 가끔 제가 느끼는데요. 네. 제 책 51쪽에 한 사람도 힘들지 않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러시아계에서는 지금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집단 상담에 한번 남자가 참석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부럽다면서 몇 명이나 아내를 거느려 봤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둘러보더니 한 사람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참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오랫동안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한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속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일부일치제가 생겨서 불행해지기 시작했다고. 야, 정말 역설적이고 그래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랍계통의 그 사람들 보면 한 사람 앞에 뭐 셋인가 넷인가 그러게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내가 네팔을 자주 가는데 네팔에도 가면 지금은 점점 사라지지만은 네. 자매혼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자매혼이요? 딸이 6이면 네. 예를 들면 네. 마사위가 그 딸 6을 다 소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돼요. 네, 상상이 안 되는. 딸이 6 있는 집에 제가 장가를 갔다. 그렇지. 그러면 첫째 딸부터 막내 딸까지 전부 내 마누라다. 마누라. 어허. 그게 이제 네팔족의 풍속이에요. 네. 뭐 요새는 이제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네. 희귀한 풍속.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시집을 가려면은 그 마사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전부 내 마누라기 때문에 그렇지. 이 중에 가도조사가. 여보 나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넷째는 가. 그런 게 있느냐 하면 네. 이제 우리하고 같은 몽골리안들 네. 중에 셀파들 있잖아요. 셀파들. 네. 거기는 형제혼이에요. 형제혼이다. 이건 또 뭘까요? 여자 하나가 형제를 다. 아, 내가 여잔데 저 집에 갔는데 형제들이 6명 있어. 그럼 전부 내 남편들이야. 그것도 이제 풍속인데 예. 점점 없어져요. 네, 네. 지금도 아직 남아 있기는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네팔 왕조를 보면 예. 왕비가 대체로 뭐 둘, 셋 뭐 그래 있잖아요. 예. 그 친형제간이에요. 왕비가. 왕비가. 그게 네팔족 풍속을 그대로 네네. 따서 한 것 같아요. 네. 그 우표도 재밌는 게 네. 보통 이제 왕 생일 되면 우표도 나오고 뭐 그 왕국들은 영국에도 그렇고 뭐 왕이 있는 나라들은 다 네. 그런 우표를 기념 우표를 발행하잖아요. 네, 네. 네팔에서 내가 그거 보고 참 희한한 우표도 다 세계적으로 그거 한 장밖에 없을 것 같아. 네. 뭐냐면 트리부번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네. 그분도 저게 부인이 둘이라. 네. 둘인데 둘이가 친자매예요. 아. 자매인데 그 왕비하고 같이 이래 나오는 거는 왕하고 왕비하고 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트리부반이 가운데 앉고 있고 양가 아내 둘이 자매가 그런 우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세계적으로 그건 한 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장밖에 없을 것 같네요. 선생님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부부 관계가 불행해진 것은 역설적으로 일부 일처제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 풍습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부 일처제가 왜 좀 불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 소유 개념이니까 그래.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면. 네. 마누라가 내 소유잖아. 내 거지. 예. 그 물건은 아니지만은. 네네네. 그런 소유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부인도 남편은 내 남편. 네네. 부인도 내 부인. 이런 소유 개념으로 생기니까 네네네. 소유 개념에 대해서 침범을 한다든지 뭐 자극을 받는다든지 하면 엄청 분노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
두 가지로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소유했다라고 하면 누가 이게 침해하는 것도 엄청나게 분노할 뿐 아니라 그럼요. 또 이게 안쪽으로도 내 소유니까 그렇지. 내 건데 내 맘대로 못해 그러지. 하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안에는 함부로 하게 되고 밖으로는 일체에 허용하려고 하지 않는 배타적인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일부 일체제라는 것도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생긴 제도. 질서거든. 네, 질서. 하나 네, 말하자면. 네, 네. 그런 질서가 없을 때는 누가 누구하고 짝짓기를 하든 그거 뭐 동물 수준이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 갈등이 있을 게 뭐 있겠어요. 힘세면 안 되는. 원래 내 게 아닌데. 그렇지.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적으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백크로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백, 뒤로, 크로싱, 교차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야. 그러니까 이제 동굴 속에서 할 때 네, 무슨 네. 질서가 있겠어요? 네. 이웃 동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남자 여자의 개념이지. 예. 부모 자녀 뭐 이런 부모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동굴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지내다가 보니까 다른 데도 동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기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리 또 교류를 하면서 이제 네. 차차 일부 일체제 같은 게 이제 소유 개념이 생기기. 네. 이거는 소유할 게 없잖아. 다 뭐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네, 네. 이제 뭐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번에 책을 한번 봤더니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 하나요? 하는 책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바로 소유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정말 일부 일처제가 가지는 맹점이라고 한다면 소유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가지고 뭐 맹점이라고 시비할 거리가 못 돼요. 네. 이미 그렇게 정착이 됐죠. 정착된 지도 오래됐고, 그죠? 어디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원래 처음부터 일부일처제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사실은 원시대 때는 정말 백크로싱, 요즘 말하면 근친,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야기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소유 개념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러한 성적 관계뿐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가 돼 있다가 그렇지. 하나의 소유처럼 서로 속박하는 그런 관계로 되다 보니까 온갖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게 사실이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어쩌면 일부 일체제는 인간 본성과는 좀 위배되는 다른. 그거는 이제 왜 갈등이 생겼냐면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뭐 남편이든 여자든 간에 네네네. 서로가 갖고 있는 공통점 몇 가지를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일생을 살자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생각도 많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사회 제도라든지 윤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를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속박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누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것도 많잖아. 그렇죠. 공통점은 서로 즐길 수 있지만 네. 다른 거는 서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없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그러니까 들고. 이게 계속 바꿀 수도 없고 마음에 들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 계속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갈등이 없다는 이어지는 거죠. 야, 선생님 전혀 새로운 그러면 이제 시각. 이게 네. 그 원시인 때처럼 자유로우면 네. 뭐 이런 것을 충족하고 싶으면 이 사람, 저런 것을 충족하고 싶으면 저 사람, 네. 그 경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모르지 이제 안 살아봐서 안 살아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이제 그런 추론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따뜻한 말은 이 남자한테 듣고 그렇지. 그다음에 굉장히 성적인 쾌감은 저 남자한테 그렇지. 택하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건 이 남자한테 그렇지. 택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대화는 이 남자랑 하고 그렇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나는 농담으로 이제 그 아내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또 네.
사회학을 하면서도 가족사회학을 하거든. 그러시죠. 그래서 가족사회학을 많으셨죠. 늘 네. 이제 이거는 밖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집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 일부 다처제가 좋다고 이제 나는. 예. 그럼 또 거기서는 일처 다부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총체적인 것을 네. 서로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건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네요.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우리 아내가 완벽하지 않고 아내로도 제가 완벽하지 않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것은 내가 포기를 하고 네. 뭐고 서로가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면서 네. 사는 그 습관을 빨리 들이는 사람이 이런 일처, 그 뭐 일부 현실적으로 일처제 사회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이고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바람직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리도 있어. 실리도 있어. 네. 안 되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욕심이죠. 선생님, 그런데 문득 제가 강원도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올라요. 5번 결혼을 했대요. 5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그래서 첫 번째 마누라가 제일 낫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혼하지 말고 첫 번째 마누라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결혼을 몇 번 한 여자분도 상담하다가 어쩌다가 만나면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 남자가 그 남자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거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내가 한 번은 우리 대학원 동창회가 있어. 네네네. 대학 동창회 말고 대학원 동창회. 거기서 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네. 그 이제 프리토킹으로 나중에 질문을 하는데, 2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나도 하나는 뭐냐면 뭘 묻느냐 하면 네. 마누라가 죽으면 네네. 남자가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며 이래. 예. 응? 네. 웃는다고 그래. 그 정말로 그러냐고. 그러냐고 네.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한참 뭐냐면 웬 판사 마누라가 네. 돌아가셨어. 그것도 신문에 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름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판사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을 따라서 남편이 돌아가셨어 또. 뭐 자살을 했는지 자연사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따라가겠다 하고. 하여튼 네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온 일부 일처제의 부인들이 네. 남편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객이 괴로우니까 나한테 상담하러 많이 와.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좋은 그래서 내가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대담하고 보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그러고. 그때 이제 신문에 그게 나누니까 네네네. 부인들이 막 조르니까 네. 그 뭐라고 대답하면 좋으냐 이게. 네네. 그래서 내가 하얀 거짓말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하얀 거짓말이고. 네. 당신 죽으면 난 뭐 금방 따라 죽는다고 그러라고 말이지. 돌아가신 분이 당신이 따라 죽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떻게 아느냐고. 네. 그러나 그것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그렇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 마음을 헤아리려면 그게 맞게끔 이제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뭐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비시시 웃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설명을 줬냐면 그거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다. 기가 차서 웃는 거다.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도 우리 웃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겨우 적응해가지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단 말이야. 아이고, 그렇죠. 그럼 새 장가가면 처음부터 또 새로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한다는 분이 뭐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뭐 여러 번 결혼해봤지만은 처음 사람이 제일이요. 이거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적응했거든. 네. 적응을 했는데 그 적응한 걸 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적응을 하려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남들 보기에 그 BCC 우자면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탄이 생겨서 BCC 웃는 거다.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거는 모두 뭐 이제 내가 가르친 사람도 있고 그런 동창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죽어주려면 일찍 죽어주시 일찍 그런 말을 해서 늦게 한참 살다가 죽어놓으면 말이야. 너무 적응이 돼서 적응할 수 없는 거 있지. 네네네. 그러니까 BCC 웃으면서 뭐 사람이 미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죽으려면 일찍 죽어야지. 이 적응하기 전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새로운 사람에 적응하기 쉽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고 모두 죽으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웃는 뜻이 세상에 가니까 이제 좋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참, 이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줍게 되는 것들이 이 단어들로 응축된 지혜 같은데요. 적응이라든지, 아까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처 그 시각으로는 바라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야, 그런 농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가 담배를 못 피운다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못 피운다고 그러는데, 그 안 다물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응 때문에 씁쓸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선생님, 아내랑 지금 산 지가 16년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어요. 정말 5년대 때는 헤어져도 혼자 살 수 있었어요. 10년째 때, 좀 힘들겠지만, 근데 지금 16년이 됐잖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20년 되고 25년 되면, 이건 뭐 내 살과 같고, 내 존재와 같아가지고, 헤어지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이미 거죠. 적응이 돼서 섞인 게 많아요. 섞인 게. 섞인 게 많아요. 섞였다는 거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으니까 섞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네요. 일부일처제가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한 편안함의 시작이기도 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5번 결혼하면 각각 차이 나는 것들을 다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적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되는 데는 또 다른 긴장과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다툼과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일부일처제만한 게 없다 싶어서 인류가 결국 발견하고 정착한 게 일부일처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게 생각하세요. 네,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인을 뭐 서너시 이제 거느렸다고 합시다. 응? 일부일처제 제도에서 몰래 이제 여럿이 거느렸다고 합시다. 그렇네요. 그 두 가지 똑같이 거느렸는데 하나는 몰래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럿이 거느리고. 그런 남자는 호랑이도 안 물어간대요. 그런 남자는 호랑이도 안 물어간다. 왜 안 물어가겠어? 그 각각을 전부 다 본처와 똑같이 지극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어서 속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호랑이가 먹을 게 이제 그런 농담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이제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게 곧 좋은 제도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현대에 좀 창조적으로 재적용한다면 일부일처제의 소유의 개념을 최대한 희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씻을 수가 없지. 그거 어떻게 씻나? 희석하려고. 그래도 같이 살지만 이 사람이 내 여자는 아니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는 없을까요? 힘들겠지만,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이 여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또 이 여자가 잘못하면 내가 언제든 그건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소유 개념을 좀 희석시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일부일체제가 되면서 자식도 내 거, 마누라도 내 거,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는 것, 이걸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 사람도 힘들지 않으세요 하는 제 책의 제목처럼 그 한 사람 안에는 여러 사람의 보편적인 것,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나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성을 마음껏 즐기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보편성을 가지고 나머지 개성을 못 즐기는 걸 조금 인내하고 견디면서 적응하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인내하기보다는 네. 포기해야죠. 포기. 정확한 말은 포기.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군요. 포기라는 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나는 즐기지 않지만은 당신이 그걸 가졌으니까 당신을 가진 그것을 나는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소유하고 반대되는 것을 알려면 소유하고 비슷한 게 소유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소유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대한 노력을 예. 소유의 반대말은 존중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같이 그래서 함께 공통되는 것은 즐기고 그렇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일부일처제이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든 대인관계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필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사회가 조금 더 발달된 사회에서는 이 결혼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보다 많이 그 개방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면 이혼할 때도 그렇게 싸우고 이혼하는 거는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네. 그 핵심적인 뜻이 뭐냐 하면 당신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한데 둘이 단지 맞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만날 때도 존중해서 만나고 그렇죠. 헤어질 때도 존중해서 만나고 일본에서 선생님 한때 이혼식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일가 친척들을 조촐하게 불러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도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보니 이게 안 맞아서 서로 헤어져서 각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합니다 하는 이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결혼식이 있으면 이혼식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부조도 많이 내고 말이지.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축하도 하고 그랬는데 입을 싹 닫고 헤어질 때는 저기는 뭐 헤어지는데 말이 되겠어요? 이혼식에는 그러니까 이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축하를 해줬는데 둘이 살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안 돼서 헤어집니다. 부조 다 돌려줘야 돌려줘야 되나? 저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 각자 살기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소유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부일체제의 폐단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은 일부일체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소유 개념으로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다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불행의 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소유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려놓으라. 하심해라. 버리라. 포기해라. 그 한동안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버리라. 그럼 버리면 뭐 가지고 살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 뜻을 참 넘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개영배라고 해서 술잔이 들어가면 칠알이 넘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듯이 사실 그 소유하고 사유재산을 다 없애자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출발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 말씀대로 넘치지 않게는 소유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마저 없애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게 이론일 뿐인 거지. 그렇죠. 실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깝게 보는 북한 사람들 보세요. 욕구를 그렇게 독재적으로 억압을 해도 그게 불쑥불쑥 다 튀어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 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다만 누르고 있을 뿐. 그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네요. 오늘의 최종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 최소한의 소유 욕구만 우리가 발휘해야지 그 이상을 하려고 그럴 때 반드시 탈이 난다. 그래서 소유 대신 존중으로 일정한 정도는 소유하고 나머지는 존중으로 그렇게 밸런스, 균형을 잡아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소유라는 걸 내가 또 이제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무소유라는 말을 법정스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책을 내고 하셨잖아요. 아는 이야기가 된 무소유. 무소유. 그 센터사에서 나온 책. 그 돌아가실 때 그 판권을 회수해 갔었어요. 스님께서? 절판시키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소유네. 왜 말이지. 나중 나오는 사람도 한번 읽고 뭐 좋은 영향을 받고 그러면 더 좋을 건데 왜 그거 자기가 썼다고 자기가 절판을 지키고 가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센터사 이제 사장님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거는 안 챙겨도 그 센터사에서 나온 무소유 그 인쇄는 엄청 챙기고 하셨대요. 정확한 시간에 맞았더라고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뭐 도와줘야 될 사람. 돕기도 이걸 하고.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이 도우셨나봐요. 이제, 그건 내가 알지를 못하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무소유를 극히 주장하면서, 왜 돌아가시면서까지 말이지 판권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야. 이 개념이라는 건 알면 알수록 참 쉽지 않네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씀도 역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소유욕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는 본능적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도 저 한 사람만으로도 힘들지 않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옆마을 또 건너마을 또 아랫마을 윗마을 이야기까지 소유 적응 이야기까지 하나씩 더 많은 지혜들을 지혜 광주리에 담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유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학술적으로 조금만 보태드리면 언제 생기겠어요? 소유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 때부터 생길까요? 젖을 물 때는 그건 소유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본능적으로 내가 젖을 빨아야 생존의 개념이. 언제 생길까요,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가설이지. 정신분석적인 가설에 의하면 젖을 빨 때는 의존적인 거잖아요. 의존력.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2-3살, 그죠? 18개월 정도. 그 이후에 한 3살까지 사이에 오는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요? 학문기라고 그러죠. 학문기라고 그랬죠. 애널 스테이지. 그렇지. 그때 소유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소유하겠어요, 애가? 내 똥을 소유해요? 그렇지. 최초로 내 소유물이 생기는. 최초의 내 소유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애들이 똥 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깔깔 웃고. 좋기도 하지만은 그 소유한 내 건데.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부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앰비밸런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 재밌는 이론이 그러네요. 가설인데 예를 들어 내가 대변이 누고 싶을 때 확 쏴버리면 몇백 개 더 맞겠어. 그렇죠. 아무데나. 네. 그러나 내가 그 욕구를 참고 화장실에 가서 넣으면은 착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귀엽다고 하잖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맞출 것인가, 내 욕구에 맞춰서 내가 시원할 것인가. 네네네. 이것을 결정을 못해서 앰비밸런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햄비엇이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러듯이 쌀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 그런 가설이 있어요. 네. 재미있는 가설이죠. 그럼 이미 그 가설이 맞다면 이미 학문기 시절부터 어린아이는 이 소유와 그다음에 인정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 사이에서도 이제 그게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내 소유와 존중 사이에서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넓어지고 네. 그런 것뿐인 거지. 네. 그 핵심적인 네. 소유 개념은 똑같다고 네. 얘기. 그 근원부터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참 작은 한 소재를 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혜의 산실 너랑 나랑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